북한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핵심 과학자가 만삭의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둔 채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그를 비난했지만 2년 후 밝혀진 진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가족을 두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 이름은 진아예요. 저는 북한의 해산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해산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예요. 겨울이 되면 밖에 나가는 순간 속눈썹이 얼어버릴 것 같았어요. 바람은 작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눈은 끝없이 내렸어요. 실내에서도 모든 게 얼음 같았어요. 제 교실은 회색 벽돌과 낡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창문에는 금이 가 있었고 모든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난방은 없었어요. 저는 코트를 3벌 입고 양말을 2켤레 신고 목도리까지 두르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도 칠판에 글씨를 쓸 때면 손가락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왔어요. 대부분 팔이 가늘고 입술이 마르고 빙판길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찢어진 신발을 신고 빈 배를 안고 1시간 넘게 걸어왔어요. 한 남자아이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수업 중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웃었어요. 그래도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도 눈에 희망을 담고 진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민지라는 여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남한에서는 정말 모든 교실에 난방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저희는 항상 남한이 나쁜 곳이라고 들었어요. 거짓말쟁이들과 배신자들, 욕심쟁이들로 가득한 곳이라고요. 확성기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저는 남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이 믿게 하고 싶어 하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민지야. 아마도 다 나쁘지는 않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따뜻하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어요. 밤이 되면 저는 7살 딸 세린이와 함께 앉아서 촛불 아래에서 낡은 수학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세린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항상 질문을 했죠. 때로는 너무 많이요. 엄마. 어느 날 밤 세린이가 담요를 꽉 감싸며 말했어요. 남한 아이들은 매일 밥을 먹어요? 그 말이 바위처럼 제 가슴을 쳤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마 밥도 먹고 가끔은 고기도 먹을 거야. 세린이는 크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가난한 아이들도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후로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어느 추운 아침, 남편 석진이 직장에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석진이는 비밀 정부 연구소에서 일하는 물리학자였어요. 똑똑하고 조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사랑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가슴에 무거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사흘 후 검은 차 2대가 저희 집 앞에 섰어요. 어두운 코트를 입은 4명의 남자들이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국가를 배신한 반역자다. 그는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다. 적과 협력했다. 당신과 딸은 이제 조사 대상이다. 그들은 제 교사 자격증을 반으로 찢었어요. 제 교과서들을 가져갔어요. 저희를 트럭에 밀어 넣었어요. 저는 세린이를 품에 안고 눈 덮인 길을 몇 시간 동안 달렸어요. 세린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희는 멀리 떨어진 마을로 보내졌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지붕이 새는 작은 나무집을 줬어요. 김 담당관이라는 군인이 저희를 감시하도록 배정되었어요. 그는 친절하지 않았어요. 공책을 들고 저희 집 밖에 서서 제가 문을 열 때마다, 물을 길러갈 때마다, 심지어 밖에 빨래를 넣을 때마다 적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 은경 씨는 달랐어요. 그녀도 피곤해 보였어요. 오래전에 뭔가를 잃은 사람처럼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도 않았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매일 저는 세린이를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낡은 옥수수 가루와 물로 죽을 끓여줬어요. 샴푸가 없어도 머리를 빗겨줬어요.
밤에는 밖의 적막함을 잊게 하려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석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정말 저희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쪽지에 쓴 것처럼 저희를 구하려고 도망간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은 정말 어떤 곳일까? 저는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요. 하지만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걸 바꿀 무언가가요. 그리고 그것은 눈 내리는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될 거였어요. 저희가 이사한 집은 저희 것이 아니었어요. 군대 소유였어요. 작고 낡았고 차가운 흙냄새가 났어요.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 덮여 있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샜어요. 난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나쁜 건 저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희를 감시하도록 배정된 김 담당관이 가족과 함께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는 앞방에 있었고 저는 딸 세린이와 함께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나누며 작은 뒷방에 있었어요.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주머니에 작은 검은 공책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방을 나갈 때마다, 물을 끓일 때마다, 심지어 재채기를 할 때마다 뭔가를 적었어요. 적고, 지켜보고, 또 적었어요. 때로는 제가 세상에 갇힌 것 같았어요. 그 자물쇠의 열쇠를 그가 쥐고 있는 채로요. 김 담당관의 아내는 은경 씨였어요. 조용한 분이었어요. 긴 갈색 드레스를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얼굴은 말랐고 창백했어요.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평생 너무 많이 울어본 사람처럼요. 4살쯤 된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철사로 만든 부서진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놀았고 복도에서 저희와 마주칠 때마다 항상 엄마 뒤에 숨었어요. 처음에는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하나로 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남자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처럼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속삭이지도 않았어요. 뚫어지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안일만 했어요.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담요를 털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렸어요. 막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경 씨였어요. 빠르게 제게 다가와서 뒤를 돌아본 후 제 손에 무언가를 꾹 눌러줬어요. 작은 갈색 병이었어요. 가져가세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비타민이에요. 서울에서 온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서울에서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사촌 언니가 국경 근처에서 일해요. 이건 진짜예요. 임산부용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아래를 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죽었어요. 당신은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세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돌아서서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병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서울. 그 이름이 위험하고 금지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이고 친절하게도 느껴졌어요. 이게 진실일까요? 나만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후 며칠은 천천히 지나갔어요. 비타민의 절반은 세린이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먹었어요. 김 담당관이 발견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오래된 냄비 뒤 틈새, 마루 밑에 그 병을 숨겼어요. 은경 씨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제가 기침을 하거나 배를 만질 때 저를 흘끗 보는 걸 봤어요. 웃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6째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지 않았어요. 그냥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노크였어요. 톡톡. 톡.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어요. 김 담당관은 앞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발끝으로 걸어가서 문을 살짝만 열었어요. 한 소녀가 눈 속에 서 있었어요. 목도리를 눈까지 올려 쓰고 있었어요. 추위에 얼굴이 빨갰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순간 알아봤어요. 정이야? 제가 속삭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살아계시는군요. 정희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학생 중 하나였어요. 항상 활기차고 다른 누구도 감히 묻지 않는 수학 질문들을 했어요. 1년 전에 사라졌어요. 학교에서는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어요. 이제 여기 있었어요.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용감해져서요. 저는 빠르게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방금 깬 세린이와 함께 뒷방에 앉았어요. 정희는 세린이를 보고, 제 배를 보고, 그 다음 저를 봤어요. 선생님 남편 때문에 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석진이에 대해 알고 있니? 살아계세요. 나만에 계세요. 제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를 보내셨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분이 그곳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세요. 좋은 사람들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요. 선생님과 세린이가 오기를 원하세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만은 알아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어요. 그들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전해요. 자유로워요. 음식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어요. 그녀가 제 눈을 들여다봤고 저는 북한 사람에게서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봤어요. 평화. 진짜 평화였어요. 포스터나 행진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깊게 숨쉬고 두려움 없이 잠들게 해주는 그런 평화였어요. 그날 밤, 정희가 떠난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한 팔로는 낡은 토끼 인형을 껴안고 있었어요. 제 배를 만졌어요. 뱃속에 아기가 발길질을 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잡히면 어떻게 하죠? 죽으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성공하면 어떨까요? 제 아이들이 속삭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자랄 수 있다면? 제가 두려움 없이 다시 가르칠 수 있다면? 해가 뜨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도망가기로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갈 거예요. 강을 건너고 울타리를 넘고 그림자에 숨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과 거짓말 너머 어딘가에 자유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을 찾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저희가 떠날 때는 아직 어두웠어요. 하늘은 짙은 검은색이었고 해가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눈 때문에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린이는 낡은 회색 담요에 쌓인 채 제 등에서 자고 있었어요. 긴 천으로 아이를 제게 단단히 묶었는데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했어요. 세린이는 저희가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어요.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한 손으로는 임신한 배를 감쌌어요.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어요. 저는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가만히 있어. 아가야. 다른 손으로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연습된 발걸음으로요. 이런 일을 전에도 해봤던 거예요. 모든 그림자, 모든 길목, 모든 숨을 곳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전혀 몰랐어요. 어떤 곳에서는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걷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등에 아이를 업고 있으니까요. 다리가 아팠어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지금은 안 돼요. 마침내 도착했어요. 압록강.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얼어붙은 경계선이었어요. 강은 넓었어요. 너무 넓었어요. 달빛에 비친 유리로 만든 길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유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이었어요. 얇고 금이 가는 얼음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정희가 속삭였어요. 무릎을 꿇고 강의 표면을 만졌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떨면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세린이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안고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가 울릴 것 같았어요. 그때 정희가 뒤를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지금.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쩍쩍 발자국부터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정희가 돌아서서 속삭였어요. 계속 움직이세요. 천천히요.
멈추지 마세요. 한 발 앞으로. 쩍. 또 한 걸음. 쩍. 딱.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저를 뒤로 밀어낼 뻔했어요. 세린이가 잠결에 칭얼거렸어요. 저는 계속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모든 소리가 저희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일어났어요. 쩍. 제 발밑에 얼음이 깨졌어요. 오른쪽 다리가 표면을 뚫고 얼어붙은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얼음 같은 고통이 온몸으로 올라오자 저는 헉소리를 냈어요. 세린이가 빠지지 않게 두 팔로 꽉 안았어요. 세린이가 깨어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저는 아이를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제 발이 얼음에 끼었어요. 물이 신발과 바지, 그리고 희망을 적셨어요. 그때 봤어요. 불빛이 보였어요. 강 저편에서 비추는 밝은 하얀 탐조등이었어요. 들켰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둘러요. 정희가 외쳤어요. 저를 도우러 뛰어왔어요. 온 힘을 다해 발을 강에서 빼냈어요. 아픔은 상관없었어요. 그냥 뛰었어요. 젖은 발이 돌덩이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는 얼음 위에서 뛰고 미끄러지고 비틀거렸어요. 탐조등이 저희를 지나쳤어요. 멀리서 개들이 짖었어요. 나무들 사이에서 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건너갔어요. 간신히요. 저편에서 마른 덤불 뒤에 숨어서 두꺼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차분했어요. 지나 쉬세요. 그녀가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이 너무 가빠서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순옥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나머지 길은 제가 안내할게요. 나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그녀를 따라갔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얼어붙은 들판과 조용한 길, 지는 농장을 지났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순옥이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요. 그러면 저는 계속 갔어요. 세린이를 위해, 아기를 위해, 그리고 어디에 있든 석진이를 위해서요. 결국 중국에 숨겨진 병원에 도착했어요. 방은 작고 따뜻했어요. 비누와 지은 밥 냄새가 났어요. 평생 이렇게 깨끗한 담요를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아기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요. 고통이 온몸을 휩쓸자 저는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뛰어왔어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세린이는 구석에서 무서워하며 조용히 울었어요. 몇 시간의 고통 끝에 딸이 태어났어요. 작고, 빨갛고, 아름다웠어요. 이름을 새벽이라고 할게요. 저는 속삭였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저희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어요. 3주 후, 저는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에 탔어요. 비밀 보호를 받으며 작은 공항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의 목적지가 작은 표지판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저는 새벽이를 품에 안았어요. 세린이는 제 옆에 앉아서 창밖의 구름을 보고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비행은 꿈 같았어요. 남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밝은 공항 터미널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야. 저는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있었어요. 석진이, 제 남편이요. 더 말라 보였어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은 똑같이 부드럽고 친절한 그 눈은 눈물로 가득했어요. 그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껴안았어요. 4명 모두, 저와 석진이, 세린이, 그리고 작은 새벽이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따뜻하고 밝은 방에서 함께요. 그런데도 저는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안전해. 그가 속삭였어요. 집에 왔어. 나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놀라웠어요. 저는 꿈 같은 곳을 상상했었거든요. 따뜻한 집들, 행복한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곳 말이에요. 물론 제가 왔던 세상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북한 사투리가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나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말을 할 때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뒤에서 웃기도 했어요.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은 일들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을 등에 업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어요. 숨겨진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추위와 두려움, 고통을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었어요. 다시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시 배워야 했어요.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교육 방법들, 심지어 새로운 수학 용어들까지요. 한 팔로는 아기 새벽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책을 들고 밤늦게 공부했어요. 때로는 울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다시 힘을 냈어요. 마침내 몇 달간의 힘든 노력 끝에 남한 교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중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학교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한 책상과 작동하는 난방, 그리고 모든 아이에게 주는 점심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처음 교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학생들이 저를 비웃을까요? 제 사투리에 대해 수군거릴까요? 저를 외부인으로 볼까요? 칠판에 제 이름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 선생님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가 물어봤어요. 정말 얼어붙은 강을 건너서 여기 오신 게 맞아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반 아이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맞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주 추운 밤이었어요. 제 발밑에서 얼음이 거의 깨질 뻔했어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무서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하지만 계속 갔어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아이들은 웃지 않았어요. 수군거리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들었어요. 그날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니었어요. 생존자였어요. 엄마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었어요. 나중에 자유의 선생님들이라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탈북해서 남한에서 다시 가르치고 싶어하는 북한 출신 교사들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우며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북한 출신 학생들을 도왔어요. 저희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픔을 좋은 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딸 세린이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학교의 통일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북한과 남한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여정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온 학교 앞에서 당당히 섰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수학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세린이가 말했어요.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이 저희의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희의 희망이라는 거요. 저는 새벽이를 무릎에 안고 뒷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이제 조금 더 큰 새벽이는 질문이 많았어요. 구름, 숫자, 음악, 사람들에 대해 모든 걸 물어봤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북한의 침묵을 알지 못했어요. 질문하는 걸 무서워하라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새벽이가 수식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엄마,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호기심과 신뢰로 가득한 그 넓은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맞아. 새벽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새벽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예요? 자유야. 저는 말했어요. 자유가 있어야 처음부터 질문을 할 수 있거든. 이제 저는 제2의 집 같은 학교에서 매일 수학을 가르쳐요. 제 교실에는 밝은 창문과 깨끗한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제 학생들은 배가 부르고 따뜻한 옷을 입어요. 배가 고파서 잠드는 아이도 없고 말하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도 없어요. 저는 숫자를 가르쳐요. 하지만 희망도 가르쳐요. 칠판 아래쪽에는 항상 같은 세 문장을 써놔요. 질문하세요.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용기 있게 배우세요. 저는 어떤 아이도 희망을 찾기 위해 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미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교실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요. 세상이 가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라고 묻고 싶은데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요. 희망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다음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어딘가에 여러분을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진아처럼 여러분도 용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이 지친 엄마와 두 딸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친절할 수 있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꿈꾸고, 질문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